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의 범위 내에서 찾는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을 갖는다. 이것이 삶을 단순화시키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수행자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 것처럼 보이든 아니면 내 실수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문제의 원인을 내면에서 찾습니다. 내가 100% 전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조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것은 잘못한 게 없지만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거예요. 저는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제를 찾으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원인을. 하지만 그런 버릇은 들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핑계를 대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한 나 자신을 살펴보는 눈이 멀어버리는, 왜냐면 핑계대는 게 훨씬 쉬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인에서 찾는다. 그러면 원인을 찾는 단순한 방법이 생겼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단순해야 되죠.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결했다는 건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가 해결한 거냐면요, 불편했던 마음이 편해지면 해결한 거예요.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그대로 꼬여 있는데요, 외부적인 상황이 꼬여 있다고 내 마음이 같이 꼬여 있을 이유는 없어요. 같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러면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과연 내가 나를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는가? 내가 내 흔들린 마음을 안심시키는 숙련된 해결책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마음의 기술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물어서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수행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도 나에게 안심을 제공해주는 마음의 기술을 못 익혔다면, 그러면 수행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 제일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수행 방법과 인연이 되어서 숙달이 되어서 편안해졌든 아니면 나에게 잘 맞는 수행 방법을 처음부터 선택을 했든 상관없이 분명한 건 수행자는 나를 내가 안심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마음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술이 생기면 해결은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원인은 내 안에서 찾는다. 해결은 단 하나의 수행,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죽음 수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음 명상인데, 죽음 명상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둥바둥 하는 건 사소한 문제가 커 보여서 그래요. 그 순간에는. 조금만 지나면 별일 아니라는 걸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일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큰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그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문제를 문제 아님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쓸 때 효용성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마음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감성을 건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마음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안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죽음 명상을 하는 이에게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 모범답안처럼 제시할 수 있는 수행은 당연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을 어디에서 하는가? 자신의 전면에 마음 챙김을 두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을 한다. 비유하자면 전면에 마음 챙김을 두는 건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마음을 둘 것인가, 무엇으로 깨어날 것인가, 그 수행 방법으로 가장 좋은 수행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이다. 만약에 죽음 명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곳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가장 클래식한 방법, 수식관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수식관도 똑같아요. 먼저 전면에 마음 챙김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식관을 한다. 절수행을 하는 곳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하겠죠. 절수행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한다. 그 속에서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 원리가 똑같아요. 두 가지인 거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그 확보된 공간에서 나만의 대상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일을 한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살아갈 때 몇 가지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차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험들 있잖아요. 이것과 이건 다른 경험인데 우리는 이 세계에서도 살아가고 저 세계에서도 살아가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낮의 생활, 이게 뭐냐면 일상의 세계, 그리고 밤의 생활, 이게 무슨 세계냐면 꿈의 세계. 꿈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를 겹쳐져 놓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겹쳐 있는 것 같으세요? 겹쳐져 있어요.
그걸 제어하는 게 두뇌의 역할이에요. 낮에는 꿈으로 들어가지 않게, 꿈속에서는 나처럼 활동하지 않게.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은요, 두뇌는 특정한 장치를 합니다. 몸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일상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장치들이 꿈과 일상이 뒤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자,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꿈과 일상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 꿈이 현실이에요? 일상이 현실이에요? 꿈이 환상이에요? 일상이 환상이에요? 하나는 환상, 하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자력으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타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타력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질병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꿈꾸듯이 살아가요. 감각이 그렇대요. 그런 특별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꿈꾸는 것 같은 감각인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력으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건 깊은 집중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행 도중에 경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뇌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 둘을 칸막이 쳐서 분리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낮은 현실이다, 밤은 환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위화감을, 질병이 있거나 수행하는 이들은 엄청나게 느낍니다. 장자의 호전몽이 대표적이죠.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져주는가?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꿈과 현실에는 경계가 원래 없다는 것을.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꿈꾸는 밤의 시간과 일상을 살아가는 낮의 시간이 다르다고 느껴요. 하지만 죽음 수업에서는 벌써 2년째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꿈의 시간과 낮의 시간은 같다. 같다라고 하는 게 똑같다가 아니에요. 같은 면이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죠. 죽음 이후에 겪는 바르도의 경험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겪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저승세계 경험.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저승세계의 경험이 꿈과 일상과 사실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고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꿈과 일상과 그리고 바르도, 저승세계, 이 세계의 경험의 접점은 제가 예전에는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 볼게요. 최근에 발견한 뇌과학 책 중에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분 재밌는 분이라 영적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영적 체험에 대한 이 연구, 영적 체험을 할 때 각종 영적 체험들, 수행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양한 이 영적 체험, 그 다음에 임사 체험, 그 다음에 유체 이탈,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 가서 두뇌 MRI를 가지고 그 경험을 할 때 두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3, 40년 동안. 그래서 3,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는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영적 경험이든 상관없이 그 영적 경험을 묶는 의식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렘 의식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렘 의식 상태. 렘 수면이 아니라 렘 의식 상태. 이제 렘 수면, 논 렘 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논 렘 수면은 잠에 들었어. 깊은 잠에. 그러면 몸은 마비 상태예요. 몸은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서 눈알이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이건 뭐냐면 정신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진짜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눈을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호흡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눈알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 호흡을 보라 그러면 호흡에 마음을 두라는 거고 호흡에 주의력을 두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눈알을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고 호흡을 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눈알을 내려봐야 안 보여요. 그리고 눈을 감고는 또 안 보여. 근데 너무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꾸 눈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럼 막 경험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하는데 육체가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만히 마비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안 움직여도 보이거든요. 그걸 안 움직여도 보이는데 근데 그걸 볼 때 눈알로 본다라고 몸은 착각을 하면서 눈알을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특이한 현상이다. 왠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들 말 굴뚝같이 믿어줬단 말이에요. 당신은 밤에 꿈을 꿉니까? 저는 꿈 같은 거 안 꿉니다. 그럼 믿었어요. 렘 수면, 논렘 수면 나온 다음에 측정해 보니까 잠자는 8시간 중에 아마 한 4시간은 꿈을 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꿨대. 뇌파 측정하는 거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 말 굴뚝같이 믿어줬죠. 화를 냈습니까? 자기는 화라는 걸 모른대. 하지만 뇌파 측정을 해보면 화병이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명경지수.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 뇌신경망 불안 정도가 이만큼이 높아져 있어요. 수면 연구가들이 그래서 렘 수면이라 그래서 눈알을 움직이면서 잠자는 상태, 꿈꾸는 상태, 그 상태를 렘 수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왜 렘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꿈꾸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의식 상태에서 깨어 있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꿈꾸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태예요. 뭐가 유사한가?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것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렬한 집착, 본능적으로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이완된 상태예요. 그래서 꿈꾸면 자기가 여자로 나오기도 해요. 무조건 남자로만 나와요. 자기가 꼭 인간으로 나와요. 갑자기 동물이 되기도 해요. 동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꿈 좀 관찰해 보세요. 꿈속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옛날 고대 시대의 꿈에 대한 관점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게으름의 상징으로 개념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간 낭비, 비효율의 상징으로 개념화를 시켰어요.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왜냐하면 공장 돌리려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앉아야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개념화시켜서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꿈이라고 하는 걸 성스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스러움의 대상. 왜 그런가? 수많은 영적 체험이 꿈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꿈과 유사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뇌과학자가 영적 체험을 30년, 40년 자신의 지식과 그 다음에 두뇌 MRI를 찍는 기술과 거기다가 뇌파 기계 기술과 그 사례들을 추적조사하면서 나온 결과 모든 영적 체험의 입구에는 렘의식이 있더라.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렘의식이라고 했는가? 아예 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깨어있음을 놓친 거잖아요. 그럼 망상에 빠진 것처럼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어요. 렘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완되어서 꿈꾸는 것 같지만 자각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체험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완전히 이완된 렘의식 상태 플러스 깨어있음, 자각. 활성화되는 부위도 밝혔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한 문장인데요. 자각몽은 학습 가능하므로 뒤, 바깥쪽, 앞, 이마 옆 피질.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두뇌 MRI를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 부분, 뒤, 바깥쪽, 앞, 이마 옆 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른 부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이고 아니면 완전히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처럼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완되어 있고 활동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난히 혼자서 활발해지는 곳이 어딘가? 뒤, 바깥쪽, 앞니마 옆 피질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자각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임사체험을 할 때조차도 이 부분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뇌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또는 뇌 활동이 레벨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납적인 결론에 이른 거예요. 추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철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기본적인 기능, 우리 모든 컴퓨터는 그 기능을 100% 활용하지 못하도록 위아래 양옆을 막아 놓습니다. 성능을 제한시켜 놓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두뇌도 사실은 성능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자쯤 되니까 어젯밤 꿈속에 나비가 난지 지금 현실에 장자가 난지 헷갈리는 걸 화두로 삼을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이걸 화두로 고민거리로 주는 게 아니라 감각이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성능을 제한해 놓은 거냐면은 이걸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임의로 푸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마약이요. 마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두뇌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경험했던 그 경험들 있죠. 그게 현실감을 무너뜨립니다. 사실은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운데 근데 그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했고 두 번째는
다른 부작용이 있는 수단을 가지고 경험했고, 그래서 이 부작용이 뇌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절 기능을 더 망가뜨려 버리니까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두뇌가 있어서 낮의 경험과 방임의 경험이 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과 죽음의 경험이 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력으로 임의로 풀어낸 사람들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낮의 경험과 꿈을 꾸는 경험과 죽음의 경험은 하나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오늘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얘기한다 그랬죠? 단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죽음 명상을 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전면의 마음 챙김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낮의 경험과 밤의 경험과 죽음 이후의 경험이 한 가지 맥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뇌과학자들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게 레무식 상태, 그리고 뒤 바깥쪽 앞니마옆 피지를 개발하면 자각의 힘이 커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래서 알려드린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낮의 시간, 밤의 시간, 죽음 이후의 시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계라면 그 하나의 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세계냐,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수행자에게는 이 세상은 어디 있나요? 경험하는 순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니까야 속에서, 경전 속에서 끊임없이 정연구로 반복돼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다 마음 챙김을 하셨대요? 네. 수행자의 세상은 면전의 세상이 전부입니다. 수행자는요, 저 지구 밖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행자는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행자는 저기 이 몇백 킬로미터 그곳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바깥을 바라보는 시선, 초점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시선에 의한 결론들이에요. 철저하게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들은 그 모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도 전부 어디에 존재하는가? 면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잘 느껴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면전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특징이에요. 수행자는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경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수행자는 단 하나의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무엇인가? 면전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세계 단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일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저기 대웅전에서 살아요? 면전에서 살아요? 한번 봐보세요. 낮에 우리의 경험은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난전에서 일어나요? 면전에서 일어나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냥 이 모범답안 말하듯이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나.
면전을 제외한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시라니까. 우리의 낮의 일상의 모든 경험은 면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